예, 일본 아키히토 일왕이 오늘 퇴위하고 내일 그의 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천황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네, 한편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함께 일본의 연호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게 되는데요. 최근 한일 관계가 여러 갈등 요인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어서 레이와 시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에 퇴위식이 있나 보죠? 맞습니다. 예, 아키히토 일왕 한 3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일왕으로서 있었는데 지금 자리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고요. 나루히토 일왕에게. 이제 내일 이제 새 일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생전에 일왕이 교체되는 것 굉장히 오랜만이라는데 일본에서 일왕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거의 200년 만에 생전 퇴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왕은 이제 죽어야 그 다음에 일왕이 등극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무 또는 공무상의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도저히 자기 자리를 지금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일왕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본 또는 일본 문화 자체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메이지 때는 이제 보통 하나의 시대로서 이렇게 메이지 시대 또는 이제 다이쇼 시대 또는 쇼와 시대 그다음에 헤이세이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생활, 문화, 정치, 경제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인생 사이클까지도 그렇게 이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은 쇼와 몇 년생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메이지 때는 이제 어떤 근대화 또 어떤 면에서는 제국주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이쇼 때는 이제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시기 그리고 이제 헤이세이 같은 데에서는 이제 어떤 평화가 이루어졌다 해서 헤이세이라고 그랬거든요. 평성했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 일본 경제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든지 또는 이제 3.11 동일본 대지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를 보면 1989년에는 이전에 이제 쇼와 일왕이 죽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런 그 추모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왕정 국가인지 민주주의 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어두운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생전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젊은 일왕이 말하자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연호도 바뀌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일본인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만 지금 천황제 유지하면서 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 자체가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런 천황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원래 그 황이라는 것은 이 왕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황제, 일본의 천황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주변국에 있는 왕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보내면 칙사가 되는 것이고 황제가 보내는 외교 문서는 칙서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김대중 정부 때도 사실은 한때 일본 그 일왕을 천황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의 조선시대 이후에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굳이 일본이 뭐 이렇게 약간 상위 개념처럼 천황처럼 부르는 것은 우리 국내 정서상 수용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사실은 이제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 천황제가 확립되기 시작한 게 한 7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지속돼 왔고 약간 좀 우리가 느끼는 거다고 감정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일왕이라는 것은 그 본가집의 장자예요. 장자의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란 하나의 대가족이고 그 대가족에서 가장 그 본갓집의 혈통을 잇는 장자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일본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일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정서 자체가 사실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전쟁 책임이라든지 이런 제국주의의 어떤 그 주범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거 한때 그 시기에 상관없이 한 1300년 동안 이 일왕제라는 것이 일본에 뿌리 깊게 이렇게 정착되었고 그것 자체가 이제 일본 국민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정서가 공유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뭐 그것도 또 현실은 또 현실입니다. 예전에 그 아키히토 일왕 측이신가요? 그때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이번에도 조금 더 안 좋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젊은이들도 천황제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전통 같은 것들에 수긍을 하거나 공감을 합니까? 젊은이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든 연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왕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종의 새로 바뀌어서 신선한 감이 든다. 또는 이제 레이와라는 것이 일본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참 귀 울림이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 조금 긍정적이고 좀 약간 축하스러운 그런 경사스러운 분위기도 있고 있어 지금 왕실에 대한 그런 지지도가 한 74%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호가 바뀐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걸 환영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석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 연호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쩌다 이제 필요할 경우에만 이렇게 공식 문서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본에서는 연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이제 할 수 없이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왕제를 지지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근데 않습니다. 그 연호도 사실 2차 대전 뒤에 한때 좀 사라지려고 하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쇼와 일왕이 이 전쟁 책임을 졌는데 원래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물러나거나 이렇게 폐위했었죠.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런 말하자면 동아시아 전략으로서 냉전 상태하에서 일본을 다시 이제 미국의 우방으로 삼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평화법을 만들고 그 대신 이제 일왕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연호가 그대로 쇼와가 그대로 전전하고 전후의 연속성을 가지고 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일본의 야당 일부에서는 이런 연호는 이상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호를 쓰고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연호라는 게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왕정 시스템인데 한 나라 무제 때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백성들에 대한 지배, 공간에 대한 지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시간까지 전부 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평화법을 가진 일본에 과연 어울리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식인들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도 상당히 이제 이 점이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일본의 천황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인사들도 있습니다. 좀 다양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픈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왕의 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관련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왕위 계승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왕정 시대 일본의 왕위 계승도 무슨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성만이 이렇게 남성 장자만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왕이 있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여왕이 이제 두세 차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하면서 왕실 전범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왕실 전범은 바로 이제 왕의 승계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남자 왕손의 직계 장손만이 승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남자만 이렇게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가계도를 좀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맞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의 장자가 나루히토 이번에 이제 일왕으로 즉위하게 될 그리고 남동생이 이제 후미히토 왕자가 있죠. 왕이 소위 리이고요. 거기 아래 이제 또 외아들이 있습니다. 히사히토 13살인데요. 이렇게 이제 왕이 소위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미치코, 마사코, 그다음에 기코 이분들 전부 다 이제 민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성 직계의 남성 장손만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다 이렇게 왕실 전범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코라는 지금 내일부터 일왕이 되는 부부의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왕실 전범상으로는 여왕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 그리고 동생의 아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코이즈미 정권 때 논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제를 다시 도입할 것인가 말하자면 지금 장손의 딸인
이 아이코가 그대로 왕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그 무산됐습니다. 그대로 이것은 이제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새 일왕으로 즉위하게 될 나루히토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나루히토 왕세자는 이제 상당히 좀 어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30여 차례가 넘는 해외 순방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지금 그 마사코 부인이 이 하버드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외무 관료였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지금 내일부터 일왕이 되는 일왕의 장인어른도 그 일본의 오하다라는 유명한 그 유엔에서 그 대사도 지내오신 유명한 그런 외교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유랑 부부가 상당히 국제적인 감각이 탁월하다.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에서 2년 이상 또 각각 공부를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아마 주변 국가의 어떤 이런 그 우호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지금 본인도 이 지금 내일부터 일왕이 되는 이 나루히토 왕세자도 본인도 예전에 그런 그 전쟁의 참화가 지금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망각되지 않도록 이 젊은 세대, 미래 세대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금 평화주의자인 지금 이 아케히토 일왕의 어떤 뒤를 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상당히 이런 아베 수상의 보수와 우경화 또는 헌법 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런 중립과 그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상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그 아베 총리도 꽤 오랫동안 지금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총리가 사실상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이번에 연호 교체랄지 일왕 직위 이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그 지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이와라는 것이 레이라는 것이 이제 명령의 용자거든요. 그리고 와는 이제 효화를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 또는 어떤 전쟁을 상징하는 어떤 효화 시대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레이와라는 그런 장명을 할 때는 아베 수상이 많은 그런 관심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나름대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조금 약간 그 보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레이와 자체가 그 맑은 공기, 이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문화가 성숙한다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장명한 그 나카니시 교수라는 사람도 이게 말하자면 절대 이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의 교류를 통해서 평화롭고 따뜻한 문화가 성숙되는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일본 국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변 국가의 평화, 우호 또는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한 성숙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원래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이것이 좀 잘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왕의 직무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우리 문희상 국회의장도 우리나라와의 과거사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왕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라는 표명을 했을 때도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일왕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일왕은 이제 국민 통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가 실권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국민 통합의 상징, 국가 원수는 일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물론 아베 수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분리된 것은 일본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메이지 이후로 통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의 어떤 주범으로서 전쟁 책임론이 제기가 됐었고 또 천황 대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들어와서 평화헌법을 만들면서 일왕을 완전히 국사에서 분리를 시키고 상징 천황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희상 의장 말씀도 크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이 살아있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받고 싶은데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가들이 그건 일왕이든 일본의 아베 수상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사죄하면 문제가 크게 풀릴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제안을 하신 거죠. 거기에는 저는 하등 잘못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우선 하나는 이게 이제 어떤 일본 평화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 전전에 펴져인 그런 교훈을 그 바탕으로 해서 이 상징 천황실을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이 완전히 거세된 이 일왕을 다시 이제 어떤 외교 관계에 그 말하자면 개입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 일왕 자체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는 것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볍다.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일왕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평화주의자 또는 주변국을 배려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이제 일왕을 구체적으로 이제 거명을 하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사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일본 국민들의 어떤 국민 정서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배려하면서 어떤 양국 간의 역사 문제를 갈등을 어떤 해소해 나가는 그런 좀 진지한 노력이 한일 양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왕 교체 이야기, 우리 국민 정서를 감할 때 조심스러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가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이 그 레이아 시대를 이제 선언을 했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건 뭐 맞겠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현재 깔려있는 이슈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무엇부터 풀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걸 어떻게 이제 이 개인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기업이 이 말하자면 제대로 사지 보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온고단에서 이것을 지금 감유한 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지금 현금화시키겠다, 처분하겠다는 것이 그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 1965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 측도 이게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건 약속 위반이다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지혜롭게 이 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법을 우선 당장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이제 그런 그 레이와 시대라든지 새로운 일왕의 어떤 그 뭐랄까 등극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본에서는 이제 약간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5월 1일 날 내일 이제 중요한 어떤 그건 국내에서만 이제 이게 진행되는 어떤 시기입니다만 주기 행사는 이제 국내에서만 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29일 이제 오사카에서 G20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20개국의 전 세계 정상이 모입니다. 또 이제 공식적인 세레모니로서는 이제 10월 중순에 전 세계에서 100수십 개국 나라가 모여가지고 물론 우리도 포함해서 이것은 이제 주기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열립니다. 또 금년에는 이제 제8회 한중일 정상회담도 중국에서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 어떤 이런 그 뭐 이렇게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뭐 축하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뭐 주변 국가로서 또 이웃 국가로서 이런 그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그 오사카 G20도 있고 10월 달에 어떤 즉위식 세리머니도 있고 그다음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그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모멘텀을 활용해가지고 양국 관계를 풀어나가는 어떤 재료로서 잘 써먹는 것은 참 뭐랄까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은 일본 측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우리 측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